예, 그럼 그 2024년 KMI 정책연구 성과 보고의 해양수산 부분 토론회를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6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집약적으로 발표를 잘 해주셔서 요약해서 잘 해주셔서 아마 이해를 하시기에는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간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토론 시간도 저희가 딱 주어진 시간이 4시까지입니다. 4시까지 있어서 토론 부분도 시간을 좀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론자분이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토론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제일 끝에 해양수산부 황준선 수산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명리대학교 이창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 옆에 저 멀리 부산에서 부경대학교 이현동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토연구원 박정순 연구위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계를 대표해서 현대연 박정면 편집국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마 토론하시기가 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 분야, 수산 분야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르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토론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본인 전문 분야에 한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어진 시간은 약 7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에게 주어진 시간 4시까지는 마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여튼 학계, 그 다음에 언론계, 연구계, 정부 이런 순으로 토론 순서를 가질까 합니다. 6개의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약간 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새롭게 제안하는 제도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연구 결과를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약간 좀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인 51개 연구기관 중에 이 해양수산 분야는 6개, 제가 부원장이지만 아주 적절하게 선택이 됐고 발표를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학계에 계시는데 명지대학교 이창희 교수님께 마이크를 먼저. 예, 명지대학교 이창입니다. 먼저 40주년 축하드립니다. 한 20년 전에 저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있을 때, 지금 환경연구원이죠.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제 그때하고 지금 오늘 발표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토의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인 전체 포괄할 수 있는 내용 3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환경 분야니까 환경 분야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인구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또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산업 구조 개편, 뭐 이런 것들에 지금 대응을 해서 우리 KMI도 각종 정책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 아주 구체적인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매우 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정책이 외국 사례라든가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렇게 수입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와 내재화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구멍 이렇게 실제 적용하는데 생기는 문제점들을 좀 실증적 차원에서,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분야별로 연구를 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실증적으로 가다 보면 좀 큰 그림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 새천년 연구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가 기존의 이 성장 사회에서 성숙 사회로 전환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사실상 우리의 그 정책 연구도 좀 큰 방향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좀 틀 수 있는,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큰 비전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 분야에 전문적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상당히 그런 쪽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장점이라면 단점은 그렇게 되면은 보다 통합적 차원의 연구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오늘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이제 공간 그리고 이제 수산 분야에 초점이 더 있는데 수산 부분의 경우 같으면은 수산 자체도 있지만은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기르는 어업 쪽에 정책 저희가 가지만 사실은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자연 기반의 잡는 어업의 자연적 기반을 좀 확보하는 쪽에 정책의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 분야에 뭐 서식지 복원이라든가 하구 복원이라든가 이렇게 자연 기반을 획기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협원에서 이제 전문성 플러스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옆에 그 연구자들과 좀 통합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수시 과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을 보니까 그 얘기는 정부와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아주 스페시픽한 그런 내용들을 연구자들이 받아들이고 같이 연구를 함으로써 아주 성과를 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연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굉장히 좋은 본보기를 좀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좀 답을 정해놓고 하는 연구가 될 확률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실용성 측면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 분야에서는 지금 한 과자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크게 얘기할 적은 없는데요. 그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이렇게 공급 사슬 그 단계별로 이렇게 여러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충실하게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시과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안 중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순환 이용성 평가라든가 뭐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인증 제도라든가 민간 수집 뭐 등록 규정이 사업자 등록 규정이라든가 이런 실질적 내용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 대부분 내용들이 이미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돼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서 좀 비교 연구도 좀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해양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나와서 특성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미 정책을 도입을 해서 상당 부분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참고를 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전체 연구적인 차원에서 세 가지를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코멘트를 해주셨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와 수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큰 그림이 위입하다는 것은 우리가 요거는 정책과 연관되는 6개 과제를 뽑았고요. 우리가 또 국가와 해양이라는 큰 그림에 그리는 과제가 있어서 아마 그때 또 토론자로 오시면 또 토론 내용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정책과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한 그런 거를 좀 추가 설명을 드리고요. 통합적인 연구, 수시 과제가 많다. 여러 가지 세 가지 우리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마 또 플라스틱 연구하면서 타 연구 분야, 이미 한 분야에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뭐 또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는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이현동 교수님께 말씀. 예,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의 이현동입니다. KMI 정책연구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 해양수산 세션에 한 6개 과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중에 제가 그래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좀 연구도 하고 했던 한 2개 정도 과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양식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이정필 박사님 수행하신 연구인데요. 양식업이 지금 뭐 산업적으로 계속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 양식업이 처한 그 세제 실태를 진단하고 그 세법 개정 안의 논리를 제시하는 뭐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과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년에 이미 그 법이 개정이 돼서 그 양식업 같은 경우는 주업으로 인정을 받고 또 비과세 한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면 그 이제 업하고 농업 간의 세제의 불균형 이게 10억 원과 5천만 원 20배 차이입니다. 이 그 굉장히 큰 간극이랄까요? 이 수산업계가 느끼는 뭐 상대적인 박탈감 이걸 어떻게 앞으로 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 쪽에 그 또 뭐 개마에서도 후속 연구도 아마 좀 수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논리를 좀 갖추는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통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 그 5대 경제 통계라고 하죠. 그 뭐 국민소득 통계, 뭐 산업연관표, 뭐 국제수지표 뭐 등등 있는데 거기서 산업연관표 그 뭐 얼마 전에 가장 최신 통계도 산업연관표도 나왔습니다만 거기 보면 우리나라 산업을 총 뭐 한 380개 정도 디테일하게 그 부문을 나눠서 그렇게 생산 그리고 또 이제 뭐 부가가치가 이제 연간 얼마나 창출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차 산업이 총 380개 정도 산업에서 한 24개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는 보면 뭐 벼하고 과일하고 채소, 뭐 축산 그리고 이제 수산 쪽은 수산어획, 수산양식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 최근 통계를 보면 부가가치율이라고 하죠. 그 전체 총 산출 생산했는 데서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율이 농업 농산물 쪽을 보면 60% 70% 가까이 됩니다. 물론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0, 70% 되는데 지금 수산어획은 한 40%, 수산양식은 한 30% 굉장히 낮습니다. 또 다른 그 부가가치가 낮다는 말은 그만큼 지금 수산 쪽에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 계속 그 정책적으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업 현실은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 그 2019년 그 산업연관표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있는데 그 24개 산업, 1차 산업 가운데 영업잉여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그 4개의 항목 중에 영업잉여가 유일하게 수산어획과 수산양식은 마이너스입니다. 그 농산물은 전부 다 플러스고 영업잉여가 상당 부분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만 그 희한하게 2019년 데이터를 보면 영업잉여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별 경영차가 1년간 뭐 영업을 해서 물론 적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산업 전체 합계가 이게 마이너스란 말은 그 전 산업 그 해당 산업에서 1년 동안 그 생산을 해서 실제로는 완전히 전부 다 거의 뭐 적자를 평균적으로 적자를 봤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뭐 좀 심각한 뭐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이제 양식이란 게 상당히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그 식량 산업으로서 뭐 부각되고 있지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빗자온 개살구가 아닌가. 그 경영 실태를 하나하나 좀 뜯어서 진단을 해보면 굉장히 지금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주력 양식 품목 중에 광어하고 우럭 뭐 두 가지가 뭐 물론 뭐 전복도 있고 김도 있고 다양하게 뭐 양식 수산물이 있지만 그 우럭하고 광어가 통계가 잡히는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이제 월별 통계를 생산을 해서 지금 한 17년 정도 누적이 됐습니다. 그 통계로 월별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추세적으로 광어와 우럭의 산지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는가 이거를 한번 진단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상승이면 상승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7년 동안 월별 그 산지 가격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가격이 오른 때도 있었지만 뭐 내렸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그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게 올랐을 때가 많은지 내렸을 때가 많은지 또 경향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봐서는 그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계량 경제학 방법으로 이제 통계적 검증을 해보면 이게 추세적으로 가격이 올랐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광우하고 우럭은 17년 동안 가격이 제자리 걸음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17년 동안 경영비가 얼마나 올랐고 그 사료값, 전기값, 그리고 이제 종묘, 인건비 전부 다 올랐는데 그 산지 가격, 그러니까 어가 소득하고 직결되는 산지 가격은 제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지금 양식업이 직면한 그 업 경영의 실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과제 양식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에 대한 과제 보면 그 제안을 장기 과제로 10억 원 비과세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KMI에서 후속 연구로 양식업의 경영 실태를 조금 더 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뒷받침이 돼서 세제 당국 단순히 통계로 보이는 어가경제 통계나 이런 것들을 평균을 해놓은 그 숫자를 보면 양식어가의 그 수입이나 소득이 농가에 비해서는 훨씬 높죠. 그렇지만 그 이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정필 박사님 분석하신 대로 소득률은 제일 낮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크고 완전히 이거는 지금 경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이런 문제점 산업에 내재된 이런 경영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다양한 통계에 기반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세제 당국에도 이제 해수부, 수협 그리고 이제 연구기관에서 논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양식 쪽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식량 안보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산물 자급률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KMI에서 처음으로 수산물 식량 안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또 국제적인 논의 식량 안보를 구성하는 각 세부 지표를 선정을 해서 국제적인 논의를 반영해서 수산물 식량 안보 수준을 진단을 한 최초의 연구로서 저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중간 보고, 최종 보고를 같이 참석을 할 수가 있어서, 다른 과제보다는 제가 조금 이해도는 좀 있는 측면에서 검토 의견을 드리면요. 결국 식량안보 논의의 핵심은 결국 이제 수산물에 대한 수급 관리, 그리고 이제 자급률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이 논의로 결국에는 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우리나라가 수산물의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자금 목표를 설정하도록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수부가 2025년 수산물 자금 목표를 79%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요. 지금 가장 최근의 자금률은 한 70%대 초반에서 거의 한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 자금률을 달성하는 목표, 이 자금 목표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수산물 자급률 관리, 수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측면에서 저는 한 몇 가지 정도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고 하면요. 지금 수산물 자급률 산정할 때, 식용 자급률과 비식용 자급률,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료용으로 지금 우리나라 총 생산량이 한 370, 80만 톤 정도 되는데, 수산물 총 생산량에서 대략 제 추정으로는 최소 25% 정도는 사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식장에 광어, 우럭 같은 어류 양식의 사료로도 들어가고 미역, 다시마, 전복 먹이용으로도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그러니까
자급률을 산정할 때 사람이 먹는 그 수산물,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가, 그리고 이제 뭐 양식용으로 들어가는 수산물, 이걸 구분하지 않고 자급률을 산정하는 거는 굉장히 뭐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식량 자급률, 그리고 이제 사료 자급률을 포함한 그 수산물 전체 자급률, 이렇게 구분해서 좀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게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 자급률이 이제 수산물, 어류, 폐류, 해조류 이렇게 이제 좀 집계된 수준에서 자급률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농산물 같으면 뭐 이제 농업 쪽에 수급 관리 자급률을 보면 쌀, 콩, 또 이제 뭐 보리, 뭐 밀, 뭐 이렇게 단일 작물입니다. 축산물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단일 작물. 뭐 축산물이라고 해봤자 뭐 소, 돼지, 닭 그 정도, 오리 정도 합친 게 뭐 사실상 축산물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집계를 해도 되는데, 수산물이란 거는 지금 그 어업 생산 통계로 포착되는 그 통계를 보면 연근해업으로 무려 110가지, 양식도 한 40가지, 원양도 한 30가지 어종이 있습니다. 그 어종들을 전부 다 집계를 해놔서 이게 애당초 이 많은 그 수산물을 하나하나 다 집계해 더해 놓은 이게 그 자급률 관리가 그 처음부터 가능한가, 이런 근본적인 뭐 물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 자급률 관리란 게 좀 국민 식생활에서 중요한 갈치, 고등어, 오징어, 뭐 예를 들면 대중성 어종 중심으로 이제 어종 중심의 그 자급률 관리로 점진적으로 좀 전환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는데요. 자급률 관리입니다. 관리, 매니지먼트인데요. 이 관리란 거는 결국 정책이나 뭐 정책이 됐든 물적, 인적 자본이 투입이 돼서 어떤 성과, 아웃풋을 낼 수 있고, 그게 이제 평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그 해수부가 2027년까지입니까? 전면 TAC를 도입하겠다. 사실 어획량을 총량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거는 사실 생산량 증대하고는 좀 모순되는 뭐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급률 관리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걸 어떤 정책으로 이거 생산을 증대하고 이게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뭐 부분도 있긴 한데요.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준비한 그 자료는 나중에 연구진한테 또 이렇게 전달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양식업 비과세에 있어서 5천만 원 큰 성과를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성과보다는 이게 부업에서 주업으로 바뀌었다는, 그게 가장 큰, 양식업에서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그런 변화라고 보고요. 그다음 또 농업까지 10억인데 5천만 원 솔직히 작은데, 그거는 아까 여러 가지 5대 경제 통계나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득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연구자들께서 막 잘 받으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량 안보 자급률에서 이제 식량 자급률, 뭐 사료 자급률, 그다음에 또 어종별, 농업과 다른 분야처럼 어종별로 이렇게 하는 거, 특히 대중어종, 어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또 가장 중요한 자급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에서 약간 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언론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해양의 박종면 편집국장님께 말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해양의 편집국장 맡고 있는 박종면입니다. 앞서 우리 이현동 교수님 KMI 그 친정인데 친정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수산 해양 이쪽에 그 언론 매체 기자로서 또 편집을 책임지는 편집국장으로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그 수산은 뭐 이렇게 앞서 이제 이원동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지적을 좀 해주셨고, 좀 좋은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매체 중에서도 그 수산 뭐 요거 같이 이렇게 다루는 그 매체가 많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양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해양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루지 않거나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소외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해양 플라스틱 그 재활용에 대해서 아까 이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 최고의 화두가 뭡니까? 뭐 기후 변화라고 하죠. 기후 변화 이제 요즘은 뭐 위기를 넘어서 붕괴 혹은 뭐 비상이라고까지 하죠. 기후 비상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그 배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물론 이게 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 플라스틱 폐해도 굉장히 심하죠. 플라스틱을 만드는 제조 공정에서부터 탄소 배출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해상에 있는 그런 플라스틱조차도 해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육상에서 기인한 것이 더 많다는 그런 그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계절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육상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플라스틱을 줄이는 사용을 줄이는 것이 재활용하는 것부터 원천적으로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활용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원천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완전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바로 앞에도 페트병이 있지만은 제가 뭐 주로 이렇게 다니는 저는 좀 환경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기후변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세미나나 학술 대회 같은 데 가면은 오실 때 뭐 머그컵이나 이런 거 갖고 오세요라는데 텀블러 뭐 머그컵 갖고 오라는 곳이 꽤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여러분 PET병 안 쓰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완전히 그 뭐 탄소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뭐 억제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가급적이면은 그 쓰레기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데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환경운동을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실상에서 적용되면 굉장히 좋겠죠. 우리가 뭐 우리 어민들이 어업하면서 의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버려지는 폐어구, 어망 이런 것들도 뭐 플라스틱으로서 혹은 또 이제 쓰레기로뿐만 아니라 저기까지 다른 원치 않은 수산물까지도 채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 재활용보다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정책이 연구하시는 분들 가장 큰 기쁨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즉 내가 연구했던 것이 그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제도가 바뀌고 이러면 굉장히 굉장히 보람이 있을 텐데 아까 지난주에 어촌 활력 제고 방안 해수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요거 이호림 실장님 연구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양식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이것 때문에 이제 비과세 범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또 부업에서 주업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이 되어서 바뀌면은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욕도 더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굉장히 좋은 필요한 연구였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거더라 보니까 저희도 지난달에 현대해양에서 우리 원양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 하잖아요. 원양 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자담회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 주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은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인력이 가장 부족하다. 해기사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해기사가 구하기 힘든 와중에서도 우리 고급 사관을 하잖아요. 선장, 기관장, 일항사 이런 분들 혹은 갑판장 심지어 조리하시는 조리사 이런 분들까지도 해외로 많이 유출된다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도 해기사가 부족한데 유출되는데 특히나 고급 사관들이 유출이 되는데 왜 유출되냐? 소득세가 너무 많다. 세금을 너무 많이 뗀다. 쉽게 말해서 소득세가 40%, 45% 이렇게 떼는데
해외에 뭐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보다 그 원양업을 뒤늦게 시작하고 우리나라보다 덜 발전된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그 노하우, 응?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선장 기관자 이런 분들을 어장을 잘 알고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간다. 세금을 대신 내주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 아예 세금 자체를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나 저기 갈래. 실제로 똑같은 뭐 2천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월 2천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 떼고 나면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결과적으로 많이 그 번 것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그 하시면서 그쪽 많이 가고 왜 그 한국에 남아 있느냐 국적선에 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는데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 이게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주장하는 근거가 많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헌법을 그 인용을 했는데 헌법 123조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 국가는 어업과 농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보호 육성해야 될 그 의무가 있다는 그거 하나만 갖고 그 얘기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업만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주면은 다른 직종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도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니냐.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어떤 형평성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공무원들 제일 힘든 게 그거죠. A는 된다는데 B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얘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거, 논리를 더 마련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농업에 비해서 어업이 소외되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발표하신 부분에 보면은 실제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수산업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비과세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근거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양 쓰레기 말씀을 해주셨고, 뭐 이렇게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줄이는 방법, 그것도 좀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다 개인적으로 덧붙여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이용을 안 하면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생활의 불편함을 우리가 그 불편함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불편함을 새로운 가치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까? 솔직히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게임에서 했죠. 여기 머그잔을 넣으면 좋은 건데 이렇게 하는데 이걸 머그잔을 넣은 게 맞을 걸까? 머그잔을 넣었을 때 이거 위생 문제나 그런 것을 개런티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다 연결되는 문제가 정확하게 이게 디파인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이 플라스틱 사용은 제가 보기에는 좀 줄이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의 불편함이 이게 불편함이 아니고 새로운 가치를 내가 뭐 부여한다는 무슨 그런 인식, 그런 교육,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평소에 해봤습니다. 뭐 좌장이 시간을 줄여야 되네. 시간을 늘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토연구원 박정순 박사님께 마이크입니다. 네, 국토연구원의 박정순입니다. 네, 오늘 KMI 정책연구 성과 보고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국토연구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국토도시공간 분야에서 세 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해양 정책 수용성 제고 과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안도시의 세태화 대응 방안, 그 다음에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해양 정책 수용성 제고 설계 방안 연구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인과지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도적 수용성, 공동체의 수용성,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수용성에 대해서 그 요인에 대해서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현재 일부 요인들이 핵심 가치와 정책 수단이 이게 서로 이제 연결된 듯 하나 일부 요인이 이제 어떻게 그 뒷부분에서 핵심 가치와 전략, 세부 추진 방안과 연결
이제 명확하게 연결성이 낮은 명확하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그 인과지도 내의 요인의 개수를 늘리고 이러한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 가치가 도출되고 전략과 세부 추진 방안이 도출된다 그러면 해양 정책의 수용성 제고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연구가 이제 연안 도시의 쇠퇴와 대응 방안 연구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연안 도시 특성 파악하고 쇠퇴 가속력 대응 방안 이렇게 연구 순 이런 순으로 연구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 지방 소멸이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게 전국적인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안 도시도 아마 그 세태의 문제가 지속적일 수 있고 만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이제 그 대응 방안으로 연안 도시 계획 구조 개편, 산업 구조, 기회발전 특구, 마중물 사업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국토 도시 차원에서 이에 더해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희는 그 공간 구조에 있어서는 컴팩 앤 네트워크라는 공간 구조를 저희가 설정하고 이런 정책 방향의 정책 기본 방향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컴팩 앤 네트워크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그 도시 내에서 혹은 어떤 지역에 공공시설이나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구분해서 그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경제적 효율성을 보고 그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컴팩한 공간과 그 컴팩 공간 사이에는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교통망으로 서로 연결해서 그 연안 도시의 서비스가 이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초 생활 인프라의 공급입니다. 이제 컴팩한 공간, 그러니까 집중화된 공간과 이 네트워크 경로는 이제 어느 연안 도시에 살든지 기본적인 국민의 삶이 충족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교통, 의료, 교육시설 이런 필수적인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토 관점에서의 뭐 전략, 기본 방향이라고 하면 이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특화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를 어떻게 혹은 관계인구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계인구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가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강원도 양양군에는 이제 인구가 한 3만 명 되는데 여기 방문객 수가 1,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에요. 그래서 상주 인구는 3만인데 방문객 수가 1,600만 명 정도니까 방문객 수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 양양이 이제 그 서핑의 성지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연안 도시의 이 인구는 절대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으나 유동 인구 혹은 관계 인구를 증가시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동해안에 이렇다 그러면 서해안, 남해안 어떤 주요한 어떤 우수한 관광 자원이 있는지를 이제 발굴을 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될 듯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어촌 활력 제고 제도 개선 방안인데 이게 어촌형 기회 발전 특구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연안 도시 세태하고 이제 연관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앞서 이 컴팩트한 공간이 이게 공간적으로 구현된 게 어촌형 기회 발전 특구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기초 인프라를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질 교통, 교육,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자리 제공도 연구에 제시하였듯이 업, 유통, 관광, 수산 등과 관련해서 양질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고요. 또 제가 생각해 본 거는 특구의 입지 선정도 이게 필요한데 지금 연구에서는 총량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량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컴팩 앤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을 해서요. 이 컴팩트한 공간, 이 특구에 이미 충분한 기반 시설이 있는지 혹은 지역 자원이 우수한지 민간 자본 유치가 용이한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는 지표 개발이 필요할 듯 하고요.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뭐 교통망이나 도로망 이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특구의 시너지가 주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먼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게 좀 더 나아가면은 어촌형도 있고 농촌형도 있고 산촌형도 있고 이러한 기회발전 특구 국토 차원에서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해양수산부나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이 다부처 사업으로도 이 기회발전 특구를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Yes. 세계 과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좀 더 이렇게 임프루브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또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를 대표해서 황준성 수산정책 과장님께 마이크를 앞에서 좀 길게 하셨으면 제 분량이 줄어들어서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이 사업부서 의견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해수부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수용성 측면에서 우리가 정책 연구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좀 중방점을 두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과제별로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도 잠시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 연구를 KMI가 많이 수행을 해주시는데 우리 부가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을 하는 단계에서 사실 이제 치열하게 좀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사실 KMI 정책 연구를 어렵게 수행해 주시면 그 과제를 우리가 반드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과제들,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정책으로 해줘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내부에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을 할 때 사실 사무관단이 뭐 과장도 제대로 뭐 사실은 그냥 올라가면 보는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이 틀을 한 번쯤은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KMI하고 우리 좀 지금 뭐 부의 장관님이 되시든지 해서 이게 과제 선정부터 해서 이걸 정책 연구 보고서에 저는 사실 담당 과장이나 담당 그 참여자들도 공무원들 이름도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책임 실명제 비슷하게 조금 가줘야 이 사람들이 내가 이게 연구진만 정책 연구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참여해서 이 과제를 얼마나 정합성 있게 우리가 만들어서 다음에 정책에 반영할 건지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과제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기여도 이런 것들도 조금 뭐 정책 실명제 형태로 같이 좀 들어가서 좀 보고서가 조금 더 다듬어지는 형태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 결과가 사실은 법제화되거나 사업화되는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이게 뭐 실제 연구에 하셔가지고 법제화로 가보면 사실 해수부 법들이 지금 많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우리가 해수부가 독립을 하면서 이제 사실 부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법제화를 분법하는데 시급하다 보니까 대부분 갈등이 있는 조문들, 실권을 가지는 조문들은 다 빼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법률들이 대부분 실효적인 법률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특허발전법도 보면 사실은 구역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정부 부처 간에는 사실 역할이 분명히 이 육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업역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남의 공간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럼 해수부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까지냐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지원법이나 특별법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법률은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실제 연구를 하면서 좀 더 정책적 재원 측면에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22년 9월달 수안정책과정을 와가지고 호기롭게 덤벼든 게 양식소득세 비과세였어요. 그래서 조세 소위위원장도 옛날에 모셨고 기재부에서 기재부 1차관도 과장으로 모셨고 해가지고 요거는 가져가면 넣어주겠지. 완판 깨져가지고 본선도 못 가보고 그냥 박살이 났어요. 조세 소위위원장 턱에 막혀가지고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영구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가 KMI에 어렵게 부탁을 해서 그래도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전략을 짠 게 과거 애들 반대 논리를 다 뒤집어 보자 한번 다 뒤집어서 우리가 논리 개발하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이 사람들을 설득한가 이 정책 연구만 하지 말고 그 다음을 우리가 이해관계자 설득을 어떻게 가고 우리한테 포섭을 할 거냐 해가지고 국회 토론회도 만들고 정책 토론회도 하고 의원들 개별 설득도 하고 그래도 막판에 조세 소위원장이 지난해 그분이 그대로 해가지고 사실 끝까지 그분이 반대를 하는데 겨우 설득했어요. 겨우 설득해가지고 참 넘어가가지고 이게 사업화까지 이제 뭐 실현을 했는데 그런 식의 우리가 조금 하면 제가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어떻게 실현을 할 건지에 대한 어프로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진하고 같이 고민해가지고 연구했는 결과가 사장되지 않게 하는 노력들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는 했으면 좋겠고요. 개별 과제별로 보면 주민 형태 기반은 사실 결론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내줬으면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 이걸 해상풍력을 담당을 제가 2년 하면서 느꼈던 게 사실 이런 문제점 아까 연구 분석한 것들이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저희들이 주장했던 논리가 더 강하게 먹혔을 것 같은데 이제 해상에서의 대규모 신규 사업이나 이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이게 기존 이해관계자들하고 이게 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민간 주도가 맞느냐 공공 주도가 맞느냐 해가지고 처음에 산업부랑 국회랑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저희들은 공공 주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인천이 왜 주민 수용성이 높냐면 인천이 공공 주도 방식입니다. 인천시가 하려고 했고 인천시가 설득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서 사실 그래서 앞으로 해상에서의 새로운 개발 행위가 나오거나 어떤 이용 행위가 나온다라고 하면 첫 사업은 시범 사업은 사실은 해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라서 이해관계자를 설득을 하려면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저는 조금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해졌으면 좋겠고요. 해상 플라스틱 재활용 부분은 저도 놀랐는 게 우리가 많이 단편적으로 알았구나. 로프라든가 이게 폐어망에서 재활용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재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냥 폐기하거나 수출하거나 이거밖에 안 되지. 국내 기업이 누구도 안 덤벼들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규제를 해서 사실 생산할 때 정책적으로 원료를 이런 걸 쓰라라는 걸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를 쓰도록 다시 정책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연구를 또 좀 더 하신다니까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면 이게 어항에다가 집화장 만드신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냄새 때문에. 어항에다가는 이게 냄새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폐어망을 올려놓으면 그래서 이걸 과연 어디다가 집화를 할 거냐. 그 다음 수거 체계는 빨리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폐구 순환 제도 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화장 부분하고 순환 체계 이 부분은 주민 수용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연안소치 세태하고 우리 어촌 활력 제고 제가 뭐 저희 장관님도 오시자마자 연안어촌 활력 제고 방안을 야심차게 발표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 중간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 뭐 참여도 하긴 했었습니다.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수부가 공간에 대해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를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제 특별법 얘기도 하셨는데 해수부가 과연 육상기엔에서 우리가 어항구역에서 5km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현실적인 부분도 법제화 쪽에서 그게 논리적인 측면을 좀 더 보강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게
내륙은 몇 개 부처로 옛날에 나눠져 있던 걸 권한을 다 정리를 하면서 도시는 국토부가 가져가고 농촌은 농림부가 가지고 섬은 행안부가 가져가면서 다 사업을 일원화 했어요. 일원화 해가지고 그 어벽이 사실 무너지지 않고 있고 해수부는 사실 해양 공간에 대한 정책하고 어항하고 항만에 대한 구역에 대한 유격에 대한 고 관리 권한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특별법에서 무한정 들린다고 해가지고 과연 갈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차라리 어항의 정의 개념을 어항구역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어항구역을 주변 생활권까지 같이 가는 방식, 항만의 항만구역을 배후구역까지 같이 가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현실 가능한 좀 대안들을 실제는 조금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걸 하면서 저는 제안을 한다면 어떤 개발 사업을 하면은 우리 거부터 내놔야 되는데 저 같으면 어천이 소멸된다라고 하면 어항에 굳이 용도 시설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지 어항에 웬만하면 민간 사업자가 돈 된다고 하면 영덕 강구항 같은데 그 전망 좋은데 위판장 2층짜리 건물 거기다 올리지 말고 민간 사업자한테 그거 제한 넣으라고 하면 우리 민자 역사 개발하듯이 민간 사업자가 밑에 건물 다 지어줄 거고 위에 자기가 알아서 상업용 빌딩 짓고 그 안에 우리가 청년들 뭐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거 우리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우리가 규제만 풀어준다라고 하면 그래서 조금 그 특별법을 보실 때 우리 걸 어떻게 내놓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봐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허수진 박사께서 이제 시간이 지났네요. 그만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많은 걸 준비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또 다 말씀 못 하셨고요. 말씀 못 하신 거는 또 다음 기회에 아니면 또 서면을 통해서 아니면 또 저희가 해수부에 찾아갔을 때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어진 시간 4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가 KMI가 설립한 KMI의 목적이 정책을 지원하고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게 KMI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연구 결과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정책으로 활용되고 입법화되고 그런 것도 해수부도 어려움도 있지만 KMI도 어느 부분에 저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로 그거는 잘해서 사장되지 않는 연구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행성과 솔직히 수용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이행될 수 있고 수용될 수 있고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그게 그 보고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무관들과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